그냥 진행할까요? 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민주노총, 그리고 직전에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지금은 전태일재단에서 그 기획실장 겸 전태일 50주기 사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내후년이면 전태일 50주기입니다. 그 아름다운 청년, 고마운 청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죽어간 지 50년이 되는데, 그리고 한참 활동한 게 또 50년 전인데, 그 청년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전태일이 손잡았던 그 당시의 시다와 미싱사라고 했던 그 노동자들이 삶이 여전히 그 밑바닥에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 종종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실패한 노동운동가입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제 삶을 걸고 나름대로 운동을 하면서 항상 되뇌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총을 들고 싸울 수도 있고, 지배 집단과. 그런 그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 패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패배하고 죽을 수 있다. 뭐 역사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실패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패배할지언정 실패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 운동을 해왔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패배는 둘째치고 실패한 노동운동가다. 잘못된 운동의 방침으로 세상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는데 인간답게 살기는커녕 더 어려운 세상들이 됐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제 그 90년 전노 결성되고 나서 5월달 현대중업 골리앗 투쟁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그 사진인데, 제가 저 가운데 어딘가에 있습니다. 노동자들 모인 데서 전국에서 이제 선봉대들 일진이 도착한 거였는데, 선봉대 끌고 내려가가지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화염병 들고 싸울 때 그 만세대 아파트 어느 한 지점입니다. 선봉대 역할을 했습니다.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상징되던 그 전노협의 선봉대 책임자였고요. 그 이후에 금속 연맹 시절까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밑에 저 두 개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싸움할 때 대우자동차 앞에 저 차 불태운 거고요. 저 아래쪽 사진은 연세대까지 올라와서 우리 노동자들 그래서 이렇게 그 화염병 들고 싸우는 사진인데, 이렇게 싸우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말이 좋아서 선봉되지, 저렇게 싸우고 나면 술자리에서는 무용담들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 하는 동안에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겁도 나고, 제가 요만한 덩치에 1m 80들하고 맞붙어가지고 쇠파이프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했었는데, 하여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우면은 세상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좀 유별나게 운동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저기 정의현 선배님 계신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저도 제 또래들 중에서 좀 유별나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딸내미 하나 있습니다. 저 있는 딸내미 하나 있는데, 딸내미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저는 이제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그때도 또 전태일 재단 잠깐 있을 때였는데, 수학 학원을 보내달라고 조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교육을 안 된다 그러면서 딸내미한테 처음에는 혼을 내고, 근데 딸내미가 계속 울며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전 과목을 다 아는데, 또 어떤 애들은 강남까지 가가지고, 강북에 보성여고 해방촌인데,
강남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그 학원을 다니는데 다른 과목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학 한 과목만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서 이제 따지기도 하고 뭐 화가 나니까 엉엉 울기도 하고 근데 못 시켜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4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수학 한 과목 그거 하는데 무슨 그때 160만 원 전태 재단에서 받을 텐데 그것도 반내 만에 할 텐데 못 보내주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딸내미가 그 공부 동량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 동량을 했어요. 그 사정을 알고 사람들이 공부 동량을 시켜줬죠. 여기저기서. 그렇게 이제 공부했던 딸인데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걱정도 되고 딸내미 데리고 3년 동안 사내를 저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채워나왔는데 이것도 제 나름대로는 그 부모님이 희생을 하더라도 내 운동 때문에 부모님이 희생하고 가족이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DNA가 반영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기준 보면은 2010년 기준으로 한 거긴 한데 지금 저것보다 더 안 좋게 사실은 한국 사회가 바뀌는데요. 비임금 근로소득,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비임금 근로소득이 96년도에는 17.3%의 그 소득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2010년에가 8.5%로 줄어들었고 대신 자본소득은 20.2%에서 32.5%로 대폭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제가 더 고통스러웠던 거는 그 밑에부터였습니다. 임금소득 상위 10%가 16%에서 20.1%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임금소득 하위 90%는 46.6%에서 38.8%로 이렇게 더 떨어져 버렸고요. 노동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상위 10%의 노동자들은 더 이 소득을 가져가고 그 밑에 하위 90%는 점점 줄어가고 있구나, 이 사회에서. 이게 저한테는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그 지표들을 제가 수포자인데 수학 깡통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깡통이었는데 그냥 그 포털 들어가가지고 통계들을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다 맞춰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거를 한 100페이지 묶어가지고 옆에 동료들한테도 뿌리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한국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알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건데요. 그런 속에서 뭐 소득상위 10%의 집중도 같은 경우가 이제 48.5%까지 저렇게 올라가고 최근에 심상정의원실에서 이제 발표한 천분위 주요 구간을 비교해 보니까 소득상위 1%까지 뭐 그렇다고 치고요. 소득상위 10%가 그 평균 연봉이 9,300인데 소득하위 10%는 69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막 가 있구나. 저런 한국 사회에서 저것도 모질라 가지고 어느 날 그 고등학생들이 물론 고등학생 아닌 꼬마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긴 하지만 수학여행을 하다 저렇게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지 도대체? 이 한국의 노동운동은 처음에 80년대 출발할 때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꿈이었는데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치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동이 분단돼 버리고 노동이 10% 안에 드는 내지는 20% 안에 드는 상위 요 노동만 먹고 살만하고 나머지는 밑바닥이 돼버리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도 모질라가지고 하여튼 저렇게 참사 세상이 돼버렸는데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큰 책임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는 저는 재벌 그룹들한테 있는 거고요. 이윤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꾸려왔던 재벌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한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뭐 다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열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거를 아주 탄탄하게 또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과오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한테 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검찰, 법원, 그리고 저 이윤과 권력과 그 다음에 재벌의 하수인이 돼버린 지식인 세계, 지식인들 꽉 나와가지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글들이나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언론들, 저는 여기에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진보 언론이라고 해가지고 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책임은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 고민은 노동운동에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라고 하는 이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노동운동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건데요. 지난 한국노동운동의 특징을 보면은 기업별 노조와 전투적 조합주의로 상징이 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선봉대가 바로 전투적 조합주의의 상징적인 사례인데요. 총파업과 위력적인 가두 시위. 저는 그렇게 하면 세상 바꾼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업별 노조라는 체계와 만나면서 이게 의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결과도 좋지 않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는 그 의도를 완전히 배반하는 방식으로 현실에 발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IMF 이전에는 민주노조 운동의 저 전투적 조합주의가, 기업별로 진행되는 전투적 조합주의가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전노협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임금을 인상을 하면, 민주노총 평균적인 임금이 인상이 되면 따라서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IMF 이후부터는 낙수 효과는 사라지고 임금 인상 투쟁의 낙수 효과는 없어져 버렸고, 노동 분단이 심화되는 역설이 빚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처럼 지불 능력이 있고, 자본에게 지불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노조가 힘이 세고, 이게 만나면은 거기는 계속 임금이 오르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한테 그게 전가되는, 하청들한테 전가되는 이런 방식.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계속 밑바닥에 있는, 이게 IMF 이후에 발생한 역설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우리 노동운동은 밑바닥 주변부를 방치했다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과 말로는 했죠. 그러나 제대로 노동운동에 모든 것을 던져서, 노동운동의 본령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건데, 그게 혁명적으로 바꾸든 개량적으로 바꾸든 바꾸는 것인데, 그 세상의 변화가 가장 절박한 게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과 밑바닥의 민중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노동운동의 시각의 출발점은 그 밑바닥에 있지 않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그 속에서 집사 노릇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하는 게 제가 본 현실이었습니다. 뭐 박근혜도 대통령 하면서 걸핏하면은 어려운 문제도 있으면 어려운 국민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 거를 갖고 박근혜가 과연 그렇게 했냐?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국 사회 진보나 보수나 그런 지점에 있어서 밑바닥이 봤을 때 과연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야. 뭐 안전사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관심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노동운동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이 앞에서도 통계 몇 개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소득분위 상위 10분위부터 1분위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담 삼아서 10분위, 1분위 이렇게 나오는 거, 제일 위에가 최상층이잖아요. 그러면 저기를 1분위라고 해야 되는데 저걸 왜 10분위라고 했을까? 최하를 저렇게 1분위라고 했을까? 와, 이게 지식인들에게 통계 사기였다, 이걸 만들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완전히 프레임 사기라 그래야 되나? 저위를 10분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10분이가 최상입니다. 10% 보니까 2015년도 평균 연봉이 9,452만 원이에요. 밑에 하위 10%까지 내려가지도 않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5분위 그게 2,316만 원입니다. 4분위가 1,936만 원이고요. 야, 그 좀 더 올라가 보자 해서 6분위 그래도 이 사회에 50% 이상에 드는 절반 이상에 드는 40%부터 50% 사이에 2,754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이 저렇게 분단돼 있고. 유럽의 임금 차이가 나도 3배 안에 2.5배, 3배 안에 차이 나는데 이거는 계급을 달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급 해체됐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기준으로 광주 기아자동차 노동자 임금격차 표가 나왔는데 기아차 광주 공장의 정규직이 평균 9,700만 원 당시 그 공장 안에 1차 사내하청이 5천만 원 지금은 한 60%, 70%까지 70%까지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많죠. 근데 하여튼 그 당시 평균 5천만 원 공장 밭에 1차 협력사의 정규직이 4,700 비정규직이 3,000 그 다음에 2차 협력사의 정규직이 2,800, 비정규직이 2,200. 기아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 내에서의 저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임금격차가 나는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임금격차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더 또 심각한 문제 않습니까? 국민연금 저기 이제 300인 미만 문호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통계로만 냈는데 저 밑으로 갈수록 이제 저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이쪽에 300인 이상 노조가 있고 정규직인 경우에는 90%가 다 넘는데 국민연금 32%, 건강보험 40%, 퇴직금 적용 37%, 상여금 적용 37%. 저주받았죠. 저주받은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그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도대체. 저는 미래 세대에게 전이되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세대들은 적당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혜택들도 많이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좀 고통당해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말로 표현을 하면은 사회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이윤 시스템 재벌에게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우리도 있잖아요. 내 가족만 챙기면 돼. 내 것만 챙기면 돼. 이렇게 살아왔어. 당해도 싸. 근데 우리 미래 세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노동자 소득 간의 격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육비 격차가 상위 20%와 하위 20% 안에 8.0배 차이가 난다는 정도가 납니다. 이거 뭐냐면은 하위 20%의 한 달 임금을 통틀어도 안 되는 정도의 사교육비를 상위 노동자 20%는 쓰고 있는 거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제가 어느 날 교육대 한번 가가지고 우리 금속의 활동가들이었어요. 한 지역에 한 5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초등학생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손 들었어. 중학생 이상 손 들어봐라. 손 들었어. 고등학생 이상 손 들어봐라. 손 들었어. 집중시키려고 그랬던 거죠. 일부러 집중시키려고 하긴 했는데 여기서 초등학생 이상 중에서 학원비 10만 원 이상 손 들어봐라. 쭉 손 들어. 얼마 이상 손 들어가는데 손 들어.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쭉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손 들어가니까 100만 원 이상 손 들어가니까 한 10명 정도 손 드는데 그게 7, 8년 전이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노동 내에서도 그게 그냥 노동자들 간의 단순한 임금격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식들의 삶의 격차로 대물림되는 울산에 가면은 그 남목으로 해가지고 고개 넘어가면은 주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닷가. 그 주전의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울산인데요. 평당 바닷가에 1,000만 원이 넘는데
처음에는 서울에 이 투기꾼들이 내려가가지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그걸 막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 1차 하청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중공업에 버금가는 막 이런 노동자들이, 그 일대 노동자들이 돈을 들고 막 이제 투자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오르고 하더니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1987년생 31명 신청인 때 제일 어린 게 살면서 지금까지 그 힘들었던 게 빈부격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중고생들도 이 빈부격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받는 임금으로 그게 10년, 20년 막 이렇게 누적돼 왔잖아요. 97년 IMF 이후로. 그게 자산화되면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또 뭐로. 그러면서 상위 10% 노동자들은 해외여행, 가족 해외여행 우습지도 않게 갔다 오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못 가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조합원들 중에 자기 부서에서 계획을 들어가지고 해마다 해외여행을 나가요. 부서 사람들끼리. 이런 경우들도 뭐 비일비재하고, 옆에 부서에서도 쟤네들 저런다더라, 야 우리도 하자 하면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은 평생 소원이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오붓하게 2박 3일 제주도 여행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평생 소원이다. 그런 속에서 또 쓰나미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담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현재 같은 방식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플랫폼화되고 점점 규모 작아지고 노동이 잉여화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속에서 나중에는 노동 자체가 특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다 직접 들었던 얘기들인데요. 누구는 평생 불안정한 상태로 일하면서 200만 원도 못 받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정년 퇴직하고 있어서도 200만 원, 300만 원의 연금을 받냐. 이거 문제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 주장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청년들 중에서 평생 직장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진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 얘기하는 거 이거 생색내기 아니냐. 뭐 열받는다. 시혜성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죠. 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규직이 되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서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고, 인천공항공사에서 있었던 일이고, 전교조가 또 이렇게 했던 일이고, 동의하지 않는다. 학교 미정규 교사들의 정규직화 동의하지 않는다. 논리를 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황당한 논리. 우리는 비정규직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기간제 교사를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지금 비정규직들 다 저 비정규직으로 살아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이 세상에서 보수들도 극히 일부의 정치인들하고 그거 만들어낸 재벌들하고 빼놓고는 비정규직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수들도 많아요. 대구라고 다 비정규직 좋아하겠습니다. 저도 TK 출신이 하지만. 그럼 그런 비정규직들은 다 비정규직으로 평생 살아야지. 그 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약간 했던 격앙되는 스타일인데, 노동조합이 자기 이기주의 문제 아니라 반동화되는 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10년, 20년 가고 나면은 운동이 아니라 실제 세계 노동운동사에 보면은 노동조합이 반동화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작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파문을 생각을 했습니다.
파문을 머릿속에 정말 제가 이제 안 떠났던 2년 6개월 전에 매일노동에서 칼럼에 공식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내 삶 다 바쳤던 노동운동에서 내가 파문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단을 자임을 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죠. 양대노총 조합원은 이 사회에서 20% 안에 드는 고소득자들이다. 처음에 10%를 쳤는데 저것 때문에 되게 하여튼 무지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수 10% 안에 진입을 했다. 저거는 이제 뒤로 약간 후퇴를 한 거죠. 워낙 반발과 이런 그 비판이 거세니까. 저 얘기가 지금은 그냥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노동운동 내에서도 민원수 조합원들이 그런 정도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 논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상태에 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는 분인데 2년 6개월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밑바닥인데. 노동자들은 밑바닥인데 민노총 조합원들은 다 밑바닥에 있는데 왜? 80년대 노동운동을 하면서 정현 선배님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밑바닥에 공돌이 공순이다 밑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걸 그 사회를 바꿔가지고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이 논리를 쭉 이게 완전히 거의 세뇌 수준에 되면서 현대자동차 조합원들한테도 그게 세뇌 완전히 돼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도 세뇌돼 있는 거예요. 전교조 교사들한테도 그게 세뇌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우리 민노총 조합원들은 평균 이 사회 안에 20% 안에 든다. 그리고 그 중에 비정규직과 요 단위들 한 20-30%를 빼면은 평균 10% 안에 든다.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 얘기부터 막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공무원, 재벌기업 소속된 그리고 금공부문, 금융권 등에 보이는 중심 노동의 40%를 형성하고 있다. 규모 예산 대체로 300 이상 사업장에 보여있다. 그리고 이들은 격차 누적을 배경으로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자산을 소유하고 생활에 안정됐다. 상당수는 어렵지 않게 해외 가족여행을 접하고 골프도 치고 하층 노동에 매달 소득보다 많은 돈을 매달 자식 교육에 투자하기도 한다. 이 체제에서 잃을 것보다 지킬 것이 더 많은 계층이 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노총 위원장 중에 저도 그런 교육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전 민주노총 위원장 중에 한 분이 자기 조합원들 교육하면서 저런 질문을 한대요. 톡까묵 한번 얘기해보자. 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킬 게 더 많냐, 잃을 게 더 많냐. 그랬더니 다 한다는 얘기가 지킬 게 더 많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연대임금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게 노동자끼리 양보하고 타협하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더라도 양보론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올려가지고 흔쾌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그 조합원들, 활동가들이 많은데 자본에게 양보할 수 없다. 양보하라고 워낙 이제 그 자본이 우리 전두엽 시대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논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양보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타협이라는 말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체제를 뒤엎어야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끼리 양보하고 노동자끼리 타협하자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서상으로 되게 싫은 단어예요. 양보와 타협이라는 거. 그냥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상박하자. 임금 8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또는 1억 원 이상은 한 5년이건 10년이건 임금 동결하자. 그 목으로 자본에게 주자라는 게 아니고 그 목을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정규직이나 하청이나 아니면 최저임금 1만 원 밑에 다니들한테 지원기금으로 쓰자 이거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사회연대 기금을 조성을 하자. 그 돈을 모아가지고 5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20조가 됐든 양대 노총이 모으고 정규직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의하면은 정규직들 10% 안에 드는 20% 안에 드는 또는 그 밑에도 돈 1,000원씩이라도 같이 내가지고 100조가 되든 이런 기금을 설치해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면은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할 영세 업체 사장이나 기업체 그 다음에 상인들한테 지원기금으로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나중에 증세를 주도하고 우리 노동운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 하면요. 2주마다 한 번씩 칼럼을 썼는데요. 2년 6개월 전 매일노동뉴스에 공개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노동운동이 보는 잡지입니다. 다른 일반인은 잘 안 보는데요. 작심하고 쓴 거죠. 매일노동뉴스를 한 6개월 동안 졸라가지고. 근데 그때는 제가 민주노총에 있으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균형이 한 사람씩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빠질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빠지고 나서부터 이제 쓴 게 그때였는데 글 한 번 쓰면 쓰기 전에 한 3일은 잠을 못 자고 쓰고 나서 한 4, 5일은 거의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제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아주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처음에 되게 소수였고 하여튼 막 욕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고 제가 또 민주노총의 중집 성원이고 공직 성원인데 민주노총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그때까지 흐른 거는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막 비판들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중집방에서 대놓고 막 공격하고 그러다가 민주노총 중집에서 공개 사과도 했죠. 이런 얘기들을 민주노총 직책을 걸고 인터뷰한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이래가지고 공개 사과하기 전에 또 민주노총 중집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뭐. 근데 하여튼 얘기했다가 뒤로 빠졌다고 하면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계속 꺾진 않고. 저는 노동운동 대안으로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회연대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아니 상위 10% 안에 들었으면은 그리고 상위 20% 안에 들었으면은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고 이 사회에서 누렸다라는 얘기인데 이 체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떡고물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와 민중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거 좀 내놓자. 그리고 우리가 글로 들어가 가지고 활동도 하자. 첫 번째 이제 지역생활연대운동. 운동과 사회의 측은지심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노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민주노조 운동에 내지는 한국노총까지 포함해서 노조 운동에 전면화시키자. 조합비에서 일정하게 떼어가지고 저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해외에 학교 못 가는 아이들 학교도 가게 해주고 저렇게 집수리도 하고 그렇게 장터도 열어가지고 수익금이 나면은 그걸 갖고 또 동네에 있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생활연대도 하자.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지역 아동센터들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조합관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하자고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걸 해보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 뭐냐면은 어떤 그 선생님들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이 아이들이 성인, 자기 부모 세대되는 성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한 경험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목욕탕 가가지고 애들 등 밀어주고 이것도 이제 부자 간에는 가능한데 부녀 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 딸하고 그걸 못해가지고 참 그거 하긴 해도 그래서 딸 낳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한 게 없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그 나이대 되는 성인들, 우리 같은 성인들을 저 아이들이 보기는 모르는데 길 가면서 보기고 대화도 한두 마디씩은 하는데 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느끼는 거지 이제. 이 노동자들이, 우리 조합원 간부들이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제 우리 노동조합도 이 세상을 달리 봐야 되겠구나, 임금 인상 투쟁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단 앞에 가가지고 비직이라든가 뭐 하여간 이 울산의 소공단들인데요, 앞에 가가지고 건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주고 검진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 흐름이 나름대로 확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 축에서 대놓고 했지만 또 한 축에서는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 막 비판을 하지만 그 안에도 정말 건강한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고민을 했던 활동가들이 또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런 흐름들인데요. 양민노총 공공노조 공대위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실제 이제 저건 하고 있죠. 공공상생연대 기금을 만들어서 그 성과연봉제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폐지되니까 그 줬던 목을 계속 걷어가지고 지금 걷고 있어요. 계속 걷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하는 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운동이 자신의 목을 내놓은 어찌 보면 첫 번째 사례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받기만 했습니다. 자본한테 뺏어야 된다, 정부로부터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 거 내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형성됐다는 거죠.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일자리 연대 기금 5천억, 현대기아차그룹 요소 요구안에 노조가 공동 적립하자 제안했죠. 매년 그리고 200억 추가해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쓰자. 보건의료노조가 연대 임금 전략을 해가지고 2007년도 사실은 먼저 했었는데, 이때 이거를 이런 걸 해놓고도 워낙 개량주의라고 비판을 받아가지고 이 자본주의를 잘 도와주기 위한 거다, 이거는 노동운동의 전략이 아니다, 그래 비판받아가지고 자랑을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보면요 2007년도인데 산별 협약을 하면서 임금의 이제 4.0%에서 5.3% 그 뭐 공공병원이냐 사병원이냐 규모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4.0%에서 5.3% 인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규직들이죠, 인상분의 1.3%에서 1.8%를 비정규직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액수는 330억 원이었고 당시 조합원이 3만여 명이었습니다. 평균 100만 원씩의 돈들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노조 소속 사업장 비정규직 13,553명 중에서 이제 산별노조 소속 직접 고용 비정규직 2,5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 및 처우로 개선했고, 간접 고용 비정규직도 복리후생 확대라든가 임금 인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노동계 일자리 기금을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와서 이렇게, 이게 작년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계속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금융노조가 지난주에 사회연대 기금 1천억을 조성을 했죠. 해마다 더 추가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비정규직이나 청년 일자리 이런 데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무금융노조가 우분투 기금, 아프리카 우분투,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이 정신이잖아요, 공동체 정신. 그래서 우분투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600억을 목표로 3년 6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그 고민하는 노동공제라는 건데요. 여기에도 이제 노동운동의 비참한 현실이 나오는데요. 처참한 현실.
노동조합 가입 현황 그 노동부 자료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통계 자료라는 게 어느 기관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읽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재작년 2015년 2016년 기준이죠. 기준으로 보면 자 노동조합 그 특고가 여기는 제외돼 있어요. 그 염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특고는 아직도 이 노동자라고 그 노동자성이 인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노동부는 당연히 통계에서 뺐겠죠. 전체 노동자가 그 2016년도 196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99명 이하 30부터 99명까지에 보면은 임금 노동자가 375만 명이죠. 19.1%가 되는데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6.6%입니다. 조직률은 3.5%. 30명 미만을 보니까 1143만 4천 명이에요. 58.2%예요. 1900만 중에 1100만 중에 조합원 수가 19,200명, 1.0%. 조직률은 0.2. 그렇죠. 조직률이 노조 조직률 전체 조직률 속에서 조직률이 0.2%예요. 요거 두 개를 합쳐 보니까 1900 그냥 2천만이라고 칩시다. 2천만 명 중에서 1,550만 명인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그냥 1,500만이라고 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입률이 1%, 0.9%. 노동운동 도대체 뭐 했지? 노동운동 그동안 뭐 했지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걸 보면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근데 아까 그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에서 보셨잖아요. 그 밑바닥들이 다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물론 여기에서도 1억 가까운 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들의 다수가 다 여기에 있거든요. 노동운동으로부터 노동자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기존 노동조합 조직 전략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쟁취 전략이었습니다. 교섭과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다. 자본으로부터 얻어내고 정부로부터 얻어낸다. 이 쟁취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되지 않으면 노조를 못 만들었어요. 첫 번째 조건, 사업장 울타리에서 일정한 규모로 노조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재벌, 정부, 지자체 등 지불 능력이 있는 이런 곳에 직접 연결된 하청 노동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서울지하철 청소노동자들, 철도의 청소노동자들, 우리 그 국회 청소노동자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정부든 지자체든 기관이든 그런데, 그다음에 재벌의 하청이든, 아니 재벌의 그 소속된 비정규직이든 그런 데들만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또 노조들, 대부분의 작은 사업자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노동공제회를 고민하게 된 건요. 기존 노조 전략으로는 그들을 노조로 조직할 수 없다. 주변부 노동의 특징을 보니까 사업의 영세성으로부터 영세노동이라는 특징이 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노조를 안 하는 현상의 배경은 조합비를 내고 활동하는 수준만큼 혜택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 일반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가지고 운동해가지고 투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세상 바꾸자 그거를 믿고 평생 노조 조합원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조합원들도 그런 투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활동가들조차 심지어는 그런 활동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고용의 단기성이 있습니다. 이 주변부 노동은 해고라는 개념보다는 이직이라는 개념이 더 이 세상에는 통하는 개념입니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 사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해서 싸워봤자 안 되는데 떠나죠. 그래서 이런 데라는 기존 노조 전략으로 노조를 만들어봐야 수년을 버티지 못하고 해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쟁 노동입니다. 수주받아서 납품을 한 다음에 대금을 받아야 돼, 하청이. 그 다음 상품을 생산하는 즉시 유통시켜야 돼. 이렇게 뭐 어디 물류 창고에다 모아놨다가 뭐 한 6개월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택도 없어.
빨리 어떻게든지 돌려야 돼. 안 그러면 사업이 망해. 사업이 망하면 거기에 소속된 노동도 바로 망해. 그러면은 이제는 자기 그 골목 안에 같은 봉제 업종 안에도 경쟁 논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 간에도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업주들끼리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들끼리만. 노동자와 단결하라는 얘기가 멀게 들리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대면 노동입니다. 사업장이 작잖아요. 한 요 정도 규모의 만약에 봉제 사업장이면 이건 대사업장입니다. 서울에 9만여 명이 있는데 9만 4천 명이 있는데 봉제 종사자들이 90%가 넘는 사람들이 10인 이하 사업장이에요. 벌써 여기 있는 정도면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칩시다. 여기서 같은 일을 해. 얼굴 보면서 일을 하잖아요. 여기다 대고 야, 우리 노조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사장하고 싸운다. 사장도 거기 앉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형, 동생, 누나, 이모, 삼촌 하면서 누구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노조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유이 땅 갈등. 너는 자본이고 우리는 노동이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특성이었는데 이거를 현재까지의 노동운동은 방치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동공제를 하자. 그 1100만 명 아니면 1500만 명의 노동에 대해서 누구도 한국 사회에 보수든 진보든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돼가지고 상호부조하면서 자조하면서 그래도 그 상태에서라도 좀 더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노동운동 믿고 진보 믿고 보수 믿고 기다리다가는 하세월이고 그냥 죽고 끝이다. 스스로 자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그 밑바닥 주변부 노동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세 상인들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연대입니다. 노동공제는 단순 자조공제가 아닌 거고요. 생활연대, 지역산업연대, 사회연대 실천하는 공동체로 가자. 그래서 사회변화를 세력화돼가지고 1,500만 명이 세력화돼가지고 사회변화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산업정책, 정부정책, 사회정책에 다 개입해 들어가자. 지역정책에도 개혁을 하자. 그런 것 때문에 그 1,500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하여튼간 소외된 1,500만 노동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세력화하고 정치 세력화 돼야 된다. 그들이 정치 세력화 돼야 되고 사회 세력화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회는 점점 갈수록 더 양극화 노동 분단은 더 극심할 거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 못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체결 운동인데요. 아마 제가 요거 얘기를 하는 동안에 민주노총 대의원대 지금 동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 대의원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붙이는 대의원대인데 아마 무산됐을 겁니다. 성원이 안 된다고 이거 시작할 때까지 그렇게 될 텐데요. 이거 어디서 좀 본 장면 같습니까? TV에서. TV에서 봤죠. 옛날에 그 남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막 이거 이제 눈물 시리즈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줬던 중요한데 남극의 황제 펭귄이잖아요. 이 남극이 한겨울이 되면은 영하 70도까지 내려가고 60도, 70도까지 내려가고 시속 150km, 160km 이 바람이 불면서 돌풍이 분답니다. 펭귄들이 그 남극에서 살지만 그 상황에서 그냥 개별로 떨어져 있으면 다 얼어 죽는답니다. 그 상황이 되면은 저렇게 중간에 펭귄을 놓고 몸을 쫙 붙이는 거죠. 저게 위로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이거든요. 저게 가운데인데 저 가운데 있는 펭귄들은 그 체온이 져서 더운 거예요. 더우니까 이제 파닥파닥 더우니까 좀 찬 기운을 쐬려고 그러니까 위로 이제 막 하는 거죠. 이게 허들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한겨울을 견디면서 같이 한답니다. 그리고 저 세계에서 또 보면은 인간 같은 펭귄이 있나 봅니다. 있답니다. 인간의 심성을 닮은 펭귄이 있답니다. 밖에는 안 있고 계속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펭귄이 있대요. 그러면은 저 무리에서 추방당한답니다. 저 허들링 안에 속하지 못하고 그 펭귄은 얼어 죽는 거죠. 자, 펭귄이 저렇게 해가지고 겨울을 날고 사는데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 밑바닥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내가 재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재벌들이 쫙 있잖아요. 우리가처럼 저것도 아닌데 하여튼 재벌들은 있고 우리는 저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것도 아니고 여기 밖에 있으면서 저렇게 우리 온기라도 좀 세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로 내차잖아요. 나는 더 가야 되고 너는 더 바깥으로 빠져 하면서 잡았던 손들을 자꾸 밀어내잖아. 손 이제 잡을 이것도 없어지는, 자꾸 끊어지는데. 그 사례 하나. 비정규직들로 이루어진 사업장이에요. 노동운동활동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업장에 노조가 만들었어. 비정규직 노조예요. 근데 이 사업장에 기간제 비정규직도 들어와. 요거는 그 무기계약직 이제 비정규직들이고, 그 무기계약직들이 뭐 일 때문에 아니면은 그 업무상 필요하면은 기간제 또 비정규직이 들어와. 무기계약직 말고 무기계약직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말고 노조 활동가가 요 기간제 비정규직들 6개월을 일을 하고 가거나 뭐 몇 개월을 일을 하는 이 기간제 비정규직 처우가 안 좋아. 그래서 이 처우를 무기계약 비정규직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하고 같이 만들어야겠다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랬더니 그 조합원들이 이 노조 활동하는 거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 처우가 개선되면 결국 우리 목이 줄어들 텐데 너 왜 그러고 있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뭐 지금은 뭐 이단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욕은 여전히 매일 얻어먹고 있습니다. 얻어먹고 있는데 노동운동 내에서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노동운동이 이 과거와 같은 정신으로 그런 의지로 바로 서서 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오로지 그 생각 하나입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진보든 보수든 그 진영 안에 속하면은 그 진영 안에서 그 자기 진영을 향해서 쓴소리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고 그 순간부터 왕따되고 몰매당하고 그 아까 저런 오히려 더 잘된 허들링을 만들자고 하는데 아예 그냥 추방시켜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갈등은 한국 사회는 갈등 사회지 않습니까? 뭐 지역 갈등, 정치 갈등, 계급 갈등, 계층 갈등, 이제는 노동 내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 해가지고 정말 갈등 사회인데 저는 사기 갈등이라고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글에다 쓴 적이 있는데요. 사기 갈등이다. 갈등을 주도하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개념보다도 갈등을 이 사회에 쭉 계속 호명하고 있는 그들만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런 갈등이다. 정작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 갈등으로부터 가장 고통당하는 그들은 이 갈등 체제 속에서 계속 소외되는 갈등이다. 전 이거는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의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포함된 갈등의 한 축들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 문제의식이 노동운동 또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그 문제의식을 얼마나 이제 현역에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주구장창 한번 하여튼 얘기하고 또 실현시켜보고 그렇게 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한 시간까지 되어갔습니다. 예, 금방 부탁드립니다.